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정말 무능하다. 두 번째는 우리 테크 업계가 사회를 설득시키는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개할선을 하고 싶어합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단을 배 밖으로 내놓은 거죠. 수수료를 받으면 이건 빼박이다. 그 몇몇 업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헌법소원 냈는데 결과는 일부 이헌, 로톡이 한번 이긴 거죠. 공정위에 또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적인 싸움은 로톡이 다 이기고 있어요. 대한변협은 워낙 막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죠. 닥터나무 말고도 여러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들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하지 말라는 거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 좀 부담스러운 주제긴 합니다. 네, 제2의 타다 갈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인가, 혁신을 막는 규제인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네, 규제는 맞죠. 일단 규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혁신을 막기 위한 뭔가 기득권 싸움인지 한번 저희가 판단을 내린다기보다는 오늘 두 분께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3-4개 회사를 다룰 텐데 이 회사들의 이슈들이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정말 복잡하고 뭐가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거를 다 다룬다라는 느낌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두 분이 좀 짚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요 지금 이슈들이 이렇게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타다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게 돼서 타다의 혁신을 이 법이 규제가 막아세웠다라는 기사들이 쫙 나오면서 관련된 지금 업계에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기사들도 쭉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서 일단은 타다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 타다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요게 네.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타다가 이번에 이제 그 법 위반이 아니다, 합법적인 서비스였다라는 그 결론이 내린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 대법원의 결론이 내리기 이전에 타다를 불법화 시켰어요, 국회에서. 네. 그래서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예전 법을 가지고 이제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린 거고, 현재는 법을 바꿔서 이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죠. 네. 이런 이제 배경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사태에서 뭐 시사하는 바라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질문을 받고선 생각을 해봤는데 2개 정도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정말 무능하다 라는 하나의 결론과, 네. 두 번째는 우리 테크 업계가 사회를 설득시키는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라는 2가지의 결론을 좀 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사태가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거나 아니면 뭐 혁신과 비혁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이익 집단과 이익 집단의 충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라는 전통 산업에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었던 어떤 집단과 또 기술을 무기로 이 기존 산업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죠. 새로운 기회를 보고자 하는 이런 2개의 집단이 이제 충돌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충돌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충돌이거든요. 근데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이런 충돌 상황에서 기준을 잡고 어떻게 이거를 조율하느냐라는 게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타다 금지법의 사태에서 보듯 결국은 정부는 조율을 해낸 게 없다. 그리고 그 뒤로 이루어진 현재를 보면 택시는 독점, 요금은 오르고 택시는 잘 안 잡히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집단을 그냥 아웃시켜버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율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사태 때 많은 그 여론전을 많이 펼치려고 했으나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테크 업계가. 뭐 타다나 소카도 마찬가지죠. 나서서 오히려 설득이 아닌 싸움을, 니들은 혁신은 몰라, 이런 태도가 잘못 비춰져서, 이런 식으로 잘못 비춰져서 오히려 감정만 더 나쁘게 만들어서 설득시켜야 할 대상들을 화나게 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타다 측 인사분에게 물어봤어요. 네. 사실 그때 타다 사태 있었을 때 타다 측에서 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잖아요. 공격적으로 대응했다고 해야 되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냐? 왜냐면 내 주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저자세로 나와서 제발 규제 해소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다른 뭐 대기업처럼 엄청난 대관 조직을 세팅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금이 지금 계속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강하게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진실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제 주변 많은 분들은 아주 깔끔한 그런 대응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그분의 입장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저는 공감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물론 이게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지만 정말 소통을 잘했다면 그게 과연 해소될 수 있었을까? 그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타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 개정이 되기 전 기준의 판단 근거로 했을 때 무죄다라는 게 나온 네. 거고, 이제 그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타다가 예전처럼 운행을 할 수는 없는 상태로 이제 법이 개정이 돼버린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무죄가 나왔더라도 다시 뭐 타다가 재개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법 개정을 하지 않았으면 무죄였던 사안인데 네. 굳이 이제 국회에서 이거를 개정을 해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혁신을 막았다. 이제 이런 논조의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회 쪽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법에 이 원래 법을 만든 이유가 네. 이게 유사 택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사 네. 택시를 하게끔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용이 되다 보니 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꿨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여전히 좀 싸우고 있는 와중인 것 같고요. 심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이 테크 업계에서도 좀 잘 풀어봤으면은 이렇게까지 사단이 안 났을 것 같은데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히려 불법이 되게 만드는 걸 촉진했다. 좀 오히려 좀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그거 일견 이해는 돼요. 뭐 투자금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했다는 점은 뭐 분명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관 능력이 일단 스타트업이라서 부족하다. 근데 이제 대관 능력이라고 하면 국회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규제 좀 풀어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기업들이 다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타다 사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유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다 사태를 뭐 네 줄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전 세계 어느 나라 공항을 가더라도 우버 리프트를 위한 공간이 있고 다 허용해주고 있다, 차량 공유를. 근데 우리나라만 막고 있다. 두 번째, 타다는 그걸 어쨌든 현행법 안에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애매한 법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현실적으로 뭔가 안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정부 측에서는 사실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걸 막았다. 그리고 네 번째, 이로 인해 뭐 택시 서비스의 가격은 올라갔고 뭐 품질은 내려갔고 수요와 공급 불이치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신 일어나선 안 된 일이고, 그런데 이게 요새 들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정말 뭐 좀 우리나라 미래가 좀 걱정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법만 바꾼 건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만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들긴 했어요. 뭐 플랫폼 택시라고 해서 뭐 세 종류의 플랫폼 택시를 만들고 뭐 지금 뭐 플랫폼 운송 사업자라고 해서 타다 같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플랫폼 사업을 해라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 그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타다한테 택시 회사가 되라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규제에서는 좀 벗어난 택시 회사가 되어라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들이 저건 현실적으로 저 제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했는데 정부는 이게 좋은 제도야 이렇게 하면 타다도 들어오고 다른 플랫폼 택시 업체들도 들어와서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강행을 한 거죠, 그거를. 근데 돌아보면 타다 금지 그 법이 통과된 이후로 플랫폼 택시라는 게 활성화 전혀 안 됐고 카카오 택시의 독점은 더욱 가속화됐고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제 두 분의 의견에 일견 동의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런 타다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왔던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반반 택시 나와갖고 네. 합승을 다시 뭐 하겠다라는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와 이건 진짜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반반 택시 지금도 있지 않나요? 네, 꼭 쓰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지만요. 네, 그런 게 솔루션으로 나왔을 때는 진짜 굉장히 저도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튼 보시는 분들은 요게 지금 타다가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판결은 아니다라는 거는 한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타다가 제가 페이스북에 광고에서 봤는데 네. 타다가 드디어 합법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 뭐 무죄 판결 받은 타다 다시 달린다 뭐 이런 네. 광고를 하던데 근데 사실 뻥이죠. 그거랑은 상관없는 그냥 지금 타다는 그냥 그 가맹 택시입니다. 네. 예. 그냥 택시예요. 예.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그냥 합법으로 하고 예, 있는 원래 옛날에도 합법, 지금도 네. 합법인 가맹 택시예요. 네. 예. 그러니까 타다가 뭐 라이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타다 베이직이 이제 법적인 그때 논란이 됐던 거고 가맹 택시는 예전에도 합법, 지금도 합법입니다. 네. 지금 뭐 다시 합법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건 좀 그거는 유념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새 또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로톡이더라고요. 로톡, 뭐 로엔굿 이런 법률 플랫폼 이슈인데 요 지금 법률 플랫폼인 요 회사들 서비스가 뭐길래 자꾸 이제 변호사협회 이쪽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다 이런 또 반대 측 주장도 있는데 일단 요 어떤 서비스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로톡은 법률 분야에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서비스를 딱 만들고 이제 수요자하고 공급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흔히 말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각 영역별로 다 나왔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직방이라든지 야놀자라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법률 분야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계속 리걸 테크라는 말로 이렇게 혁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창업자들이 이게 분명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요. 평소에 법률 서비스 이용하는 게 왜냐면 이게 주기적으로 이용한 서비스가 아니고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치는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란 말이죠. 근데 정말 주변에 아는 형님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잘못 이렇게 법무법인이랑 이해를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함이 큽니다. 근데 그리고 공급자 단에서는 요새 들어서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변호사분들의 20%는 정말 이 300만 원도 못 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 탑티어들 몇 개가 있고 그 아래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사건 수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 매칭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에게는 정말 뭐 재밌는 법률 정보를 알려주고 그럼 이용자들이 모이면 이제 이들을 이제 변호사들하고 중개를 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가 된 거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법조계에서는 세일즈와 마케팅이 많은 부분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조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의료계라든지 세무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제한이 많습니다. 왜냐면 공공 영역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붙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핵심인데 일단 광고는 돼요. 광고는. 근데 물론 광고도 좀 이렇게 제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라든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거라든지 어쨌든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좀 어려워요. 좀 뭐랄까 선정성이나 이런 걸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광고는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소개 알선이에요. 소개 알선은 아예 안 돼요. 이게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로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설계할 때 소개 알선은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배너 광고로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붙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의 중심 당사자인 대한변협이 딱 나타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광고는 광고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광고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광고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확실히 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걸 하면 변호사 사회가 굉장히 오염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대면으로 하는 거랑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엄정성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변호사들은 로톡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수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뭐 거기도 영업 현장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로톡을 잘 이용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싶은데 대한변협이 계속 이거를 이제 태클 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일단 로톡 다 쓰지 말아라 그렇게 쭉 공문을 돌린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면 징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시발점이 됐고 로톡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일정 공감을 하는 게 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잖아요. 저도 주위에 이렇게 뭐 변호사 아는 변호사 없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별거 아닌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들 뭐 이런 거 자기의 뭔가 민사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게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첫 번째로 일단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로는 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잘못 전화했다가 막 혹시 돈을 막 엄청 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무서움들이 있어서 혹시 아는 사람한테 먼저 좀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항상 거쳐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접근성을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 사업자인 뭐 로톡 같은 경우 뭐 누적 투자금만 400억 가까이 받았었고 그리고 MAU도 100만 명. 그리고 누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뭐 수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닌 거. 네. 근데 어쨌든 네. 구글에서 저도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로톡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건 아니다. 그냥 작다 이렇게 한 건 아니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화를 시켰다. 이게 실제로 좀 변호사를 흔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위 변호사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이게 왜 이렇게 문제냐 그랬더니 일단 그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시장 경제에 풀어놔 버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건 수임하고 이러는 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시장판처럼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잘 나가는 변호사라서 저는 이제 어쩌다 변호사분들 많이 만나요. 많이 그 일적으로 많이 만나는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나 그 로톡 같은 걸 쓰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급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이제 유명해지고 자기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알아서 고객이 찾아오는 게 가장 이제 보기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면 뭐 이제 법률 상담해드릴 게 올리면 되게 그게 좀 짜쳐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분들 특히 잘 나가는 분들은 안 하거나 하기 싫어해요. 근데 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막 되게 로스쿨 막 졸업해서 이게 그 법무법인 들어가는데 이거 조직 문화 나랑 안 맞아. 나는 MZ 세대니까 그냥 내가 하면 수임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분들에게는 로톡이 정말 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변호사마다 다르다 스탠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톡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로톡 기사를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 하나 읽어서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지금 로톡이 어떤 단계를 밟아서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뭐 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좀 핵심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톡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 대한변협은 처음에는 알선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알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이니까 불법이야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해서 대한변협이 계속 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막 했는데 계속 6번인가에 걸쳐서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선이 아니라고 준사법기관에서는 평가를 한 거죠, 판단을. 그러니까 이제 대한변협이 이제 로톡을 막아야 되니까 알선 논리 가지고는 이제 안 통하니까 광고 논리를 핀 게 자기네 이 대한변협의 그 내부 규칙을 바꿔가지고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그 변호사는 제명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규제를 내부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대한변협의 특징은 일반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랑 다르게 징계권도 있고 허가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행정권이죠. 예. 등록을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안 하면 변호사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도 할 수 있거든요. 자격 박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그 규칙이 뭐 거의 변호사 세계에서는 법이에요. 진짜 헌법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 규칙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결과적으로 로톡에 광고하면 징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톡은 광고비로 먹고 사는 회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투쟁이 시작된 거죠. 이 사태로 로톡이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규칙은 위헌이다. 헌법 소원을 냈어요. 헌법 소원 냈는데 결과는 일부 위헌 맞아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 또 로톡이 한번 이긴 거죠. 그 다음에 로톡이 공정위에 또 제소를 했어요. 공정위에서 로톡이 네 말이 맞아 그래서 과징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싸움은 법적인 싸움은 로톡이 다 이기고 있어요. 변호사랑 싸우고 있는데 다 이기고 있는데 근데 대한변협은 워낙 막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죠. 그래? 그럼 난 다른 걸로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현재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보니까 뭐 공정위 제재 말씀도 해주시고 막 지금은 뭐 관련법까지도 막 양당에서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로톡 관련된 법도 이제 뭐 국회 내에도 이 로톡을 허가해주자는 파와 하면 안 된다는 파가 있어요. 허가해주자는 파는 뭐 법이 몇 개 있어요. 뭐 그 광고 규칙 그 징계권을 아까 말한 그 규칙 정하는 그 권한을 광고에 대한 규칙 정하는 권한을 지금 대한변협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 법목으로 옮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국회의원님은 뭐 아예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법안 발의만 된 상태인 것 같고 뭐 진지하게 막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좀 로톡은 확실히 이게 법률 서비스라서 그런지 되게 법적 검토를 되게 많이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서비스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이겼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요자 공급자를 매칭시켜주는 게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인데 공급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공급자가 이게 징계 먹으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이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자를 모은다 하더라도 이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매칭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변호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슈의 핵심인 거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슈화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그 맞물려 좀 돈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서비스상 문제는 없는데 그 공급자 간에서의 지지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변호사들도 입장이 사실 다 달라요. 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이번에 그 작년 말에 그 대한변협 그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후보 중에도 강경파와 온건파, 뭐 강경파는 로톡 절대 안 돼 이런 분이 있고 온건파는 로톡 물론 이런 현재 플랫폼은 안 되지만 협상을 해서 좀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스탠스에 있는 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한변협 내에서도 옛날에는 강경파가 압도적으로 셌는데 점차 이게 좀 올라와서 100몇십 표, 120표 정도로 차이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온건파가. 그러니까 이 온건파의 목소리도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게 된 거네요. 소비자는 사실 사실 저는 이런 모든 논쟁은 이익권 다툼의 문제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의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저는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게 더 소비자한테 이득이냐. 그게 이제 변협 쪽에서는 소비자가 변호사들끼리 막 광고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제대로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주장은 일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진짜 법률 서비스 한번 받으려면 엄청난 각오와 큰 돈을 들고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법률 서비스를 있는 사람만 받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이 해서 어떤 게 맞는가 이거는 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뭐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심지어 이제 일상적인 법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좋냐라고 봤을 때 이제 너 고소 이게 그렇죠. 무한으로 남발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같은 회사들은 숨만 쉬어도 고소하잖아요. 그게 뭐 막상 그렇게 좋은 건가 이렇게 또 그렇게 또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작은 교통사고 났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한문철 TV를 보면 네. 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에는 너무 무리하니까 우리 로또 보면 간단하게 30분 법률 상담 이런 거 뭐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법률 서비스가 이제 뭐 소송만이 다 뭐 가기 전에 내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은 되죠. 지레 겁을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정도만이라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다고 또 이게 저도 뭐 입장들을 들어보면 막는 게 또 이게 결국은 명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명분 싸움에서 또 변협 쪽 입장이 명분이 전혀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들어보면은 예. 충분히 또 그쪽에 명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의료 쪽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시장 경제로 논리로 가면 전부 다 성형외과 의사만 한다. 돈 되는 네네. 쪽으로 몰린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법률 서비스도 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쪽 시각만 지금 이제 저희 댓글도 오늘도 뭐 여기는 몇 개 없지만 댓글들도 보면은 택시에 비해서 오히려 이 전문직들은 돈을 잘 번다는 이제 인식들이 있으니까 일단 공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뭐 이거 지금 얘기하기 결국은 우리 사회에 좀 전문가 집단이고 또 뭐 수익도 좀 많으신 그쵸. 분들의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택시랑 건 좀 다르죠. 그렇죠. 택시는 어떠한 그 전통 산업이긴 하지만 그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힘이 있는 집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모임은 힘이 있습니다. 네. 모임은 그 조직화된 파워는 있으나 개개인에는 약간 사회적 약자에 가까우신 분들이 더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뭐 이 논리가 좀 다른 경향은 있죠. 근데 로톡은 목리가 맞아요, 사실.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다 나왔는데, 네. 근데 계속 지금 자기네들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그 법적으로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렇고. 네. 그런데 뭐 자기네들 계속 시간 끄는 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목리가 맞고요. 판사님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광고를 하지 말아라. 근데 이미 네이버는 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또 네이버는 하고 있는데 왜 로톡은 왜 안 되냐라고 하면 또 그에 대해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플랫폼 전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저는 좀 로톡의 사례는 네. 좀 약간 뭐랄까 그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용리가 좀 있다고 소신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긴 한데 타다 같은 경우는 택시와 타다 이런 갈등이잖아요. 사실 로톡 갈등은 힘센 변호사와 힘 약한 변호사의 갈등이기도 해요. 네. 힘 약한 변호사는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장에서 기회를 찾고 싶은 건데 힘센 변호사는 지금의 이 구조가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장으로 가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집단 내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법무법인은 정말 티어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네. 1등부터 9등 마치 이제 수능 등급처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래 언더독들이 위에서 올라가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가 기득권이다 보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뭐 김앤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알아서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더더욱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톡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조금 궁금한데 지금 이 로톡도 보니까 관련돼서 뭔가 지금 관련법 같은 거 제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뭐 규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좀 펼쳐질 것 같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대한변협이 변호사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걸 무력화시키는 게 좀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가 법무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심리가 지금 남아 있어요.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여기서가 어느 정도 좀 어떤 결과 나오냐에 따라서 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여기서 마저 로톡에 손을 들어준다면 확실히 로톡이 유리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뭐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로톡이 뭐 이렇게 리스크 해소할 것이냐 이렇게 확언할 수가 없는 게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한변협이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한변협은 시간이 많지만 로톡은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좀 화두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다른 규제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결정을 해야 돼요. 피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벌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근데 단기간에 정말 변호사들이 우르르 다시 로톡에 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좀 로톡이 잘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톡 말고 우리 로톡 얘기만 하는데 로톡만 이 논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로엔굿이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도 사실은 이제 변협과 싸우는 중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최근에 그 대표님 간담회도 하고 막 이제 그분은 자신이 변호사거든요. 나를 잘라라, 뭐 제명시켜라, 막 이러면서 간담회를 좀 비장하게 하셨던데 네. 로엔굿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또 로톡하고 다른 이슈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로톡은 변호사가 광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로엔굿은 나 이런 법률 서비스 필요한데 뭐 나한테 제공할 사람 하고 그러면 이제 제안서를 막 넣어요, 변호사들이. 그러면 그 중에 한 변호사를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카닥 뭐 이런 느낌이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알선이다라고 이제 대한변협은 보고 있는 거고, 또 로엔굿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좀 흥미로운 거는 소송 금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렇게 변호사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소송 비용을 이 로엔굿에서 내줘요. 그냥 내가 내줄게. 네. 이기면 나한테 뭘 좀 네가 받은 돈을 좀 나한테 줘. 네. 지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소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대신 물론 이제 이 검토를 통해서 이길 만한 소송에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법률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 이길 만한 소송도 돈이 없어서 진행 못하는 상황,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재미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역시 알선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한변협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시 때도 결국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타다가 살아남느냐 마느냐보다는 우리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느냐, 그쪽에서 이제 혁신이냐 아니냐를 느끼는 거잖아요. 이쪽도 지금 그냥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톡, 로엔굿도 뭐 그렇지만 여기도 뭐 회사니까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해소해주고 있는 불편함을 분명히 이제 이런 일들은 겪으면서 좀 이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기업이란, 뭐 특히 스타트업 같은 기업이란 결국 존재 가치가 소비자들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가 타다 사태의 경우에 제가 타다 그 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타다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 그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다만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새로운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로톡, 뭐 로엔굿까지 이제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공지가 이렇게 나갔을 때 좀 이렇게 변호사, 그다음에 의사, 약사 이렇게 세 모습 이렇게 나갔는데, 요 다음은 한번 장난 아니죠, 이쪽도 의사, 약사 쪽 한번. 너무 무서워요 오늘. 일단 뭐 이쪽도 아까 로톡과 로엔굿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엮여 있긴 네. 해요. 근데 지금 기사나 이런데 전면에 나오고 있는 회사가 아까는 로톡이었고 이번에는 닥터나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닥터나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게 왜 비대면 진료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서비스고 지금 뭐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 비대면은 IT 서비스 발전과 더불어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원격 진료라고도 하기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장단점이 있죠. 일단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도 정말 병원 가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면과 비교했을 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앞으로 뭐 나중에 계속 수술하겠지만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거의 이렇게 시행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국이 딱 터지면서 2020년에 그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그걸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때 마치 분수 터지듯이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 대표 사업자 1위 사업자가 바로 닥터나우예요. 그래서
닥터나우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유치만 거의 뭐 기업 가치 2천억 원으로 한 4, 500억 이렇게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도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이게 규모화에 성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엔데믹이 되면서 여기서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왜냐면 지난 2, 3년 동안 뭐 3년이죠. 이걸 한시적으로 허용해 줬는데 엔데믹이 되니까 이걸 허용해 준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붕 떠버렸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게 이왕 비대면 진료 이렇게 하는 거 계속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뭐 일부 병원 측에서는 거의 반대하기도 하고 뭐 앞서 이야기한 뭐 신뢰도 문제라든지 뭐 오진 뭐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부가 고심 끝에 시범 사업 형태로 이걸 허용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초진을 허용해 주냐 아니면 재진을 허용해 주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정말 트래픽이라든지 사용률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진은 좀 보수적인 거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겁니다. 뭐 자기의 질병도 알고 있고 그 의사분도 알고 있고 서로 케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핸드폰 보고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진이고요. 초진은 뭐 일부 제한은 있지만 그러더라도 처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봐서 이렇게 진료를 보는 건데 이게 뭐가 그 둘 중 어떤 걸 선택해 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정부가 고심 끝에 재진만 허용을 해줬어요. 그게 재진을 할 경우에는 결국 같은 의사한테 재진이기 때문에 여기 닥터나우아에 있는 그 분한테 가서 초진을 받고 왔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준도 좀 까다롭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동일 기관, 동일 질환, 그리고 30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서 그래서 닥터나우를 비롯해서 근데 사실 닥터나우 말고도 여러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들 입장은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하지 말라는 거다. 이걸로 인해 엄청난 트래픽 하락이 좀 이뤄진다. 해서 지금 이들은 뭐랄까 굉장히 결사적인 각오로 규제 해소를 위해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맞아요. 저거 재진이라고 하는데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잖아요. 네. 플랫폼은 이 사람이 재진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환자가 나는 재진이니까 이번에 플랫폼에서 해야지 이렇게 모든 정보를 깨고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 당신은 초진이니까 갔다 오세요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럼 민감 정보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닥터나우 측이 진짜 열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서비스 공지문 할 때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정책이 바뀝니다 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서두에 정말 이거는 잘못됐으며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제 국민청원에도 참여해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개도 정말 이건 너무너무 협소하고 불편하지만 해서 굉장히 그 뭐 좋게 이야기하면 자세히 입장을 얘기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정말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억울하다. 혹은 이게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실제 또 장지호 대표님이 여러 그 공개 석상에 대해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어쨌든 이렇게 의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굉장히 좋다 보고 아까 타다 사태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많이 사회가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이게 의협 쪽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결정이 정부의 보수적인 결정에 나왔던 이유가 이게 뭐 의사협회 이쪽 이유인가요? 뭐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대거 받아들였는데 대한의협은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0만 건이 넘는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뭐 환자가 선택을 하거나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얼핏 보면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의사가 의사결정하는 게 좋지. 그리고 광고가 그 좀 이상한 약간 좀 뭐 불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그런 광고가 범람을 하고 있고 또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업체 측의 반박을 얘기하자면 300만 건이라는 게 정말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 측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소소한 그런 게 그 불편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다 문제라든지 하지만 이런 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 둘씩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사고가 나면 우리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정말 뭐 300만 건이니까 실제 뭐 그 진료는 훨씬 더 많겠죠. 수천만 건이겠죠. 수천만 건을 했지만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허용을 해주고 문제가 될 부분을 이렇게 서서히 고쳐가야지. 근데 이것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저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끼리 판단 기준이 정확히 안 설 때는 결국은 항상 물어보는 게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 기사 읽어봤더니 닥터나우 쪽에서는 해외는 거의 다 비대면 진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맞는 건가요? 그게 닥터나우 측의 입장이 있고 이제 대한의협 쪽의 입장이 있는데 네. 닥터나우 측은 다 허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한의협 쪽은 세세히 살펴보면 정말 뭐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재진이냐 초진이냐가 이것도 여기도 해외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재진은 대부분의 그 선진국에 허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초진은 일부 국가만 허용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초진이 결국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진실이 좀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한 가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제가 말한 국가들이 예전엔 보수적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되게 초진도 허용해 준 쪽으로 굉장히 리버럴하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럼 뭐 다 알잖아요. 한번 이게 편의성을 이렇게 소비자들이 맛보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다만 그걸 막냐 안 막냐 이 차이인데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맞지만 닥터나우의 의견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건에 관해서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료라는 거는 너무 사람의 목숨하고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랫폼 회사가 잘 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굉장한 규제는 받아야 된다.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뭐 초진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려되는 모든 약물 남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대충 해가지고 그냥 오케이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약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완전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그냥 민간 기업에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거는 허가제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좀 책임을 갖고 책임성을 강하게 가지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빛나는 면이 있지만 좀 어두운 부분으로서는 펀딩에 의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늘 성과 압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건강은 정말 그 성과 압박이라든지 투자금의 논리가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겠죠. 왜냐면 플랫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말 100% 드러나 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최대한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되 정말 좀 제한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도 정말 그 조심스럽게 정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전 최고의 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닥터나우 관련해서 저는 웃긴 게 이게 또 지금 대한의협뿐만 아니라 이 약사협회 이쪽 약사분들이랑도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질이라고 봐야 되죠. 아, 그래요? 닥터나우의 원래 이름이 배달약국이었어요. 이게 닥터가 아니고 약이에요. 메디슨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약 배달이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에서는 허용 안 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진료를 했는데 약을 배달 안 하면 사실 비대면 진료에 의미가 없어요. 약을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비대면을 했는데 약은 약국으로 나가야 돼. 비대면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가기 어렵다 뭐 이런. 근데 약은 사러 나가야 돼. 네. 그러면 사실 비대면 진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세트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약국은 가야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업체들은 약국도 비대면 재진이 허용되면 재진은 최소한 배달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일 텐데 대한약사회는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막 이런 입장이죠. 그걸 좀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로톡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여쭤봤었는데 지금 이런 닥터나우라던가 이런 비대면 진료를 도와주는 그런
지금 서비스들, 요 스타트업들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듯이 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네. 그렇게 조율에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힘의 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힘의 논리를 따지면 대한변협 뭐 이런 데가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네. 플랫폼이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군요. 뭐 최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정말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데 개정안이 뭐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또 여기서도 뭐랄까 뭐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될지 아니면 좀 피봇을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좋을지.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닥터나우가 뭐 비대면 플랫폼을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뭔가 엣지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마치 토스가 송금을 내놓고 이걸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한 것처럼 그 닥터나우도 비슷한 그런 액션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풀리진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계속 풀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쨌든 그래야 펀딩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그래서 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킬러 서비스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실히 타다랑 로톡이랑 또 다르네요. 타다 때는 지금 법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애매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아예 법 개정을 해서 막아버린 상황이고, 지금 로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행법으로만 이것저것 해봤을 때 계속 좀 로톡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공격을 받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지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하기가 힘든 상황이군요. 그런데 원래 현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우호적인 공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약은 공약인데 실제로 집행을 하려니 이제 약간 쉽지가 반대가 많으니까 네. 문제가 생긴 거죠. 쉽지가 않죠. 조금 다른 이슈긴 한데 이것도 또 이제 의료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까 또 댓글로 여쭤보셨던 강남엄니 관련인데요. 여기는 뭐 어떻게 하다가 벌써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겁니까? 그 강남 언니가 로톡의 사례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뭐 공공 부분에 그 마케팅이나 세일즈는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는데 광고는 되지만 소개 알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로톡은 처음부터 잘 분석을 해가지고 광고로 가서 크게 그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강남 언니는 그 소개 알선을 조금 했어요. 그거를 좀 이게 썰을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소개 알선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 중개 수수료로 대변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의료 쪽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온라인 마케팅 역사에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정말 뭐 큰 병원 같은 경우 마케팅 담당자가 다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플랫폼 회사들, 뭐 일부 플랫폼 회사들은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중개 수수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중개 수수료를 하면 왠지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법의 제재를 받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간보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배너 광고를 걸어놨는데 이게 뭐 전화 상담으로 이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정말 이렇게 딱 그 간을 배 밖으로 내놓은 거죠. 중개 수수료를 한 거죠. 배너 광고로는 이렇게 그 딱 표기를 했는데 클릭을 하고 결제를 하면 정말 뭐 수수료를 병원이 떼줘야 되는 그 모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와 알선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광고 배너 하나 떠 있느냐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처럼 아예 주문까지 되느냐 요 차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정확히는 수수료를 갖냐 안 갖냐예요. 그 fee를 갖냐 안 갖냐가. 근데 이것도 쟁점이 지금까지 애매했어요. 근데 왠지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법 쪽에서 얘기한 거는 수수료를 받으면 이건 빼박이다. 이건 아마 좀 소개 알선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해서 다들 안 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그런 잣대라든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딱 생겨버린 거죠. 맨 처음. 근데 강남 언니가 처음은 아니었고요. 강남 언니보다 더 과감한 업체들이
그걸 대놓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 언니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서비스 초기 때 잘 모르고 한 거다 이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앞서 얘기한 그 몇몇 업체들이 그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대표님들이.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강남 언니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왔는데 근데 강남 언니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해서 아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정말 초창기 아무것도 모를 때 무지에 의해서 했고 네. 그리고 2018년에 중단했다 왠지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서 그리고 정말 대표님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정말 뭐 스타트업 씬에서 투자 유치도 받고 정말 우린 진정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잘 어필해가지고 징역형을 받긴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거죠.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랫폼에서 알선 소개가 굉장히 애매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알선 소개다. 이게 딱 그 뭐랄까 명문화된 사건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서비스 종료나 이런 사태까지는 아니고 그 충분히 창업자가 해명을 했어요. 정말 선처를 바란다. 우리 진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서비스와 기능 내놓을 때마다 다 법적 검토 받겠다. 여기서 진짜 핵심인데 100% 광고로 운영하겠다라는 걸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뭐 이런 이슈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남은행이 현 상황으로서는 뭐 규제를 없앤다거나 뭐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지금 큰 문제가 그건 아니고 과거에 잘못했던 게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막 다 같이 엮여 있어갖고 보면 제목에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강남 네. 언니도. 근데 뭐 강남 언니도 규제 해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강남 언니의 서비스가 그 비급여 항목을 온라인 플랫폼화 한 거거든요. 그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저희 그 보험 적용되지 않는 뭐 네.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성형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런 걸 사업화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급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보험 처리받는 무수히 많은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도입이 되거나 새로운 뭐랄까 방법론이 도입이 된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못하게 돼 있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남 언니는 비급여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렸는데 근데 워낙 뭐 성형이라든지 피부 뭐 미용 쪽이 워낙 시장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뭐 예전에 대표님 인터뷰할 때 여쭤봤어요. 그러면 급여 쪽으로도 이게 그 사업 모델 이동할 의향이 있냐? 자기 너무 하고 싶다고 사실 규제 때문에 못 한 거지. 나중에는 이게 좀 해소되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워낙 뭐 의료 서비스 자체가 뭐 규제 덩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형 쪽 분야가 너무 돈 될 것 같아서 그쪽만 하신 게 아니군요. 원래는 급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자본금이 앵꼬가 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비급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잭팟이 터진 거죠. 네.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실비 처음 구해 보셨으면 네, 그거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언니까지 봤고요. 요 다음으로는요, 요 3.3. 여기는 분명 작년 막 이럴 때 주위에서 막 난리 났었거든요. 뭐 깔아서 해보라고 뭐 그랬던 회사인데 여기는 지금 또 왜 여기는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네. 특히나 뭐 예비 유니콘으로도 좀 성장도 되고 또 보니까 IPO도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무사회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결국 그거예요. 자격증 없이 세무 업무를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원래 3.3은 그 서비스거든요. 우리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제 환급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해요. 잘 모르니까. 그죠. 네, 그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도 회사에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안 여쭤보면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3.3이 거기다 주민번호 찍고 개인정보 넣고 이제 인증만 해주면 알아서 얼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용돈 주듯이 돈을 줘요.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뭐야 하고 막 몰려든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한 2년 새 대박을 쳤어요. 특히나 긱 노동자들 시대에는 대부분 다 종합소득세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뭐 세무사 고용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3.3 서비스 같은 거를 유용하게 쓰는데 근데 세금을 환급받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서비스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그 유튜브 광고에 이렇게 낚여가지고 광고도 잘해. 깔고 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나중에 뱉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몇십만 원 이렇게 딱 그렇게 그 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에 그러면 할게요라고 해서 네. 그렇게 신청을 하면 대신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몇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돌려받을 게.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오히려 남겠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거기서도 또 얘기를 한 그 안내가 오는 게 만약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산이 틀리면 뭐 환불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BM 설계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한 두세 달 뒤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호기심으로 10몇만 원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안 하면 뭐 소송 걸거나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그 액수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잘 썼습니다. 방금 수수료 얘기 이런 것도 해주셨으니까 이건 진짜 세무 업무를 대신 해준 거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 세무 업무를 대신 한 게 아니고 계산만 해준 거다. 그리고 이거는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홈택스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우리가 그 지옥에 빠지듯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여기는 되게 UI UX를 엄청나게 편리하게 해놨다. 그러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 과징금도 받고 했다는데 이게 또 서비스의 뭔가 이 존속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직결돼 있다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어렵던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서비스를 썼을 때 근데 좀 절차가 복잡하긴 했어요. 네. 뭐 홈택스보다는 나았겠죠. 근데 되게 입력해야 되는 것도 많고 동의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돈을 준다니까 알바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수집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수집을 했거나 혹은 수집한다 굉장히 간소하게만 얘기해놓고 수집을 했거나 그리고 뭐 왜 수집을 하는지 왜 그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이게 그 이용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징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크게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개인 정보를 심하게 위반을 하면 서비스 중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건 피해 갔어요. 근데 그 당국에서는 좀 두 가지를 고려했다. 첫 번째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페널티를 세게 매긴다. 다만 신생 서비스이기 때문에 닫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의견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좀 뭐랄까 그 강남 언니처럼 과거에 잘못을 했는데 현행법을 위반했는데 그리고 뭐 좀 모를 때 위반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처벌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을 3.3이 대신한 거거든요. 네. 내가 내 정보를 3.3한테 주고 3.3이 국세청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를 3.3한테 줬죠. 근데 이거 주고 가는데 이 과정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결론 난 걸 보면 이걸 개인정보를 위탁받아서 저장하지 않고 그 용도에 쓰고 끝나면 불법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하지 마라라고 하고 이제 오케이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됐군요. 아무튼 이번에 과징금 받은 거는 그런 건데 세무사 쪽 뭐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랑은 뭐 갈등이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쪽이랑은 뭐 크게 관련이 없는 겁니까? 갈등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무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역이잖아요. 이거 저는 처음에 이제 회사 하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세무사한테 위탁을 했어요. 근데 3.3한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시장의 파일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무사회는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건데 3.3층 얘기는 어차피 만약에 배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세무사 고용하는 거 아니다. 이분들 그동안 이제 어떤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거지 당신들의 파일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더 높이고 더 많은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윈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최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두 분께서도 주로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은 이게 뭔가 공익성에 대한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이익 집단과의 충돌이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챗GPT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의 이 일자리를 다 뺏어갈지도 모른다 AI가. 그리고 저번에 이제 장강명 작가님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뭔가 이 정말 우리 일자리랑 관련된 거는 단체를 이제 결성을 해서 진짜 인간들이 열심히 막아낼 것 같다 AI의 이 습격을. 하지만 예술이나 이런 개개인들 플레이하는 곳은 뭔가 다 내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면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요 변호사 그다음에 뭐 의사, 약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아까 댓글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전문 집단이고 힘이 좀 있는 단체잖아요. 요 분들이 뚫리면 이게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결국 이 테크가 점점 더 발전을 하면은 우리한테 결국은 오지 않을까라는 또 반대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요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테크 스타트업과 뭔가 이익 집단과의 기존 집단과의 갈등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밥그릇 지키는 게 나쁜 거냐 안 나쁜 거냐 이런 거는 뭐 그다음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그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이 핵심인 거죠. 결국 혁신 사업자들은 정말 뭐 기술로서 사업계를 창출하고 같이 창출하려고 하는 거고 뭐 전문가 집단은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둘 중 뭐가 맞냐라고 하는데 이 둘의 관계를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거고 그 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소비자의 준 혜택이 얼마나 되냐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편익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량 공유라든지 뭐 아니면 온라인 법률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의료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세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회적 편익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라고 봤을 때는 아마 써본 분들은 확신해서 얘기할 거예요. 늘어났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이 득세를 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피해받거나 아니면 심하게 경제적 훼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뭐 세금을 더 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상생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사회적 편익을 해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트랙터를 발명한다고 했을 때 분명 트랙터 때문에 뭐 일부 농민분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트랙터는 어차피 나중엔 다 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쓰지 않으면 외국에서 쓸 거고 외국에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보급할 거고 그럼 이 피해가 훨씬 더 크지 않냐. 그 때문에 이거는 좀 미리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트랙터를 만든 발명자나 창업자는 어떤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되냐라고 할 때 트랙터를 더 잘 만들고 더 잘 파는 일에 시간을 쓰고 이게 본분인 거지. 이게 왜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데 시간 쓰는 거는 이건 좀 그렇게 선진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우리가 다른 주제도 좀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는 게 맞는 거고 다만 뭐 다 이해해요. 뭐 법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열지 말자 이거는 정말 다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 좀 우리 모두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단편적으로 나눠서 여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보다는 이게 어떤 규제, 예를 들어 알선 금지가 생긴 이유가 있거든요. 뭐 건강을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을 이렇게 뭐 약물 같은 걸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그 규제가 생긴 이유를 따지고 그 이유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알선이니까 다 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선이지만 그 원래 규제가 생긴 목적 이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알선을 허용해줘 이렇게 좀 개선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알선이냐 아니냐
이 그냥 그 한 법률에 써야지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알선 다 안 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 이제 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열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단계 밟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이 유능해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바꾸거나 이러면 이제 사회에 혼돈이 오는 거죠. 법을 만든 취지를 따라서 이건 취지를 어긋나지 않는 서비스네 이건 허용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대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대관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수십 년 동안 대관을 하셨는데 그 여쭤보자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바뀌긴 바뀌나요? 네. 조금 바뀌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얘기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정말 장기적으로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게 피곤한 거지. 어쨌든 얘기를 하면 바뀐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랄까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 정말 뭐 저마다 이게 제각각 스탠스가 다를 텐데 근데 계속 우분을 만들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뭐 다른 애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이런 쪽에도 예산을 썼으면 하고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표현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뭐랄까 누군가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에 신경 쓰고 이런 것도 유의미하지만 미래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또 유니콘 팜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구 모임도 있고 그게 점점 힘을 얻는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만 좀 늦게 생겨가지고 그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연구 모임을 3개 이상 가입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좀 늦게 생겨서 이미 다들 가입이 돼 있군요. 예, 다른데 그래서 근데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좀 이런 모임에도 힘이 좀 생겼으면 하고요. 근데 좀 스타트업 씬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하면 물론 굉장히 잘 그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뜻이 국회에 전달될까? 국회의원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야 될까? 이게 좀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원론을 잘 따져서 이게 진짜로 확 열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이제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스타트업이나 테크 업계가 좀 더 프로페셔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타다 사태 때도 나는 혁신인데 너희는 혁신을 뒤처져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굽신굽신 거릴 수도 없는 거고 이 어떤 여론이나 어떤 의견의 리더십을 좀 사회에서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스타트업 씬에서. 지금은 사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죠. 제가 그 미국에 최근에 오픈 AI가 뭐 청문회에 가서 하는 걸 봤는데 그 청문회 갔더니 의원들이 그 샘 알트만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렇게 테크 리더 중에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아마 사안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거보다 지금 생업하시기도 바쁜데 너무 이 사안마다 뭐가 많아서 아마 이 안건들은 파악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이라도 좀 파악이 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 이제 저희 보시는 분들만큼은 더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을 해주시고 뭔가 옳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장마 조심하시고 비도 비지만 또 더위도 조심하시고 두 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